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사기 결혼당해 5개월 만에 이혼하고 정신 바짝 차린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직업은 바리스타이고요. 현재는 부모님 명의의 건물 1층에서 커피바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나름 입소문도 나고 SNS에 홍보도 되어 바쁜 편인데 무엇보다 위치가 좋아 단골도 정말 많아요. 다들 하나같이 커피가 너무 맛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바리스타인 저한테는 참 분에 넘치는 칭찬이죠.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저는 건물주 딸이에요. 그렇다 보니 젊은 나이에 부모님 찬스로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도움이 컸어요. 제가 참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던 자식이었거든요. 꼭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며 부모님 속을 썩였는데 그랬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미달인 과를 찾아 수도권 대학을 오랜 시간 끝에 졸업했고 먹고 살 길을 찾으라고 해서 이 일 저 일 방황하다 찾게 된 일이 커피 만드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 천직이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찾은 후로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커피 공부만 했는데 저는 평소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음에도 공부가 아주 잘 되었어요. 바리스타라는 게 외울 게 정말 많거든요. 원두 종류도 많고 또 분류하는 방법이나 이름 외우기 어려운 것도 많은데 신기하리만큼 잘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의 직업에 올인하게 된 저였는데 부모님이 이때다 싶어 저를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셨고 저는 드물게 커피 유학까지 다녀온 졸지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작더라도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던 저는 경험도 쌓을 겸 여러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얼마 모았냐고 모은 걸 전부 내놓으면 당신 건물 1층에 카페를 차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순전히 부모님 도움만 받으면서 차린 가게는 아니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는 제가 월세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월세는 물론이고 관리비까지 정확하게 내는 임차인이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건물이라 편하긴 편했죠. 그리고 한 3, 4년 장사를 하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는데 어지간한 월급쟁이 월급 이상은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버니 바빠서 저한테 쓸 시간은 없어도 부모님한테 늦게나마 효도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제가 효도를 한번 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일을 사랑하며 30을 넘겼어요. 그러자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게에 묶여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였죠. 카페 특성상 하루를 통으로 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바리스타 직원을 뽑아 저랑 교대로 근무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는데요.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커피를 내리는 사람마다 아무리 원두가 같다고 해도 맛이 달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대신 에스프레소 기계로 내리는 커피는 직원이 있어서 커버가 가능했는데 제가 카페가 아닌 커피바를 고집하면서 더더욱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오마카세 음식점처럼 커피도 오마카세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커피 맛에 눈을 뜬 사람들은 전부 저희 가게의 단골이 되었는데 빌어먹을 전 남편도 그런 저의 단골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해 같은 상가의 이웃이자 단골이었는데요.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 건물 가장 꼭대기층에서 영수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어 강사는 여자분이셨는데 친구라고 했고 그 인간은 원장이자 수학 강사였는데 처음엔
둘을 연인 내지는 부부라고 생각했죠. 영어 강사님이 종종 남편 얘기를 하셨거든요. 손에는 결혼 반지도 있어서 당연히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 원장 총각이야. 남잔데 학원을 해서 그런가 싹싹하고 사람이 좋더라. 라며 웬일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하마터면 유부남으로 실수할 뻔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화이트데이쯤에 그 인간으로부터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말로는 쭉 저를 짝사랑해왔다고 하는데 제가 또 고백은 처음이라 두근두근했어요. 그렇다고 연애가 처음이라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제가 대시해서 사귀는 경우가 다였거든요. 보통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기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제 연애의 끝은 늘 별로였거든요. 상대가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던가 금전관계가 복잡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남자도 있었는데 하나같이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는 담을 쌓고 살게 되었는데 가게까지 하고 있으니 더더욱 연애는 저랑 먼 얘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뜻밖의 고백을 받게 될 줄이야. 저는 일단 그 인간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그 상황이 신선하고 반가웠어요. 게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던 과목이 수학이었거든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중학교 때는 20점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사람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왜 재밌다고 하는 건지 다 천재이자 변태처럼 보였는데 그 남자가 수학을 전공해 수학을 가르치는 원장이라 하니 제 입장에서는 신기했죠. 그래서 그런 호기심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연애를 안 해서였을까요? 점점 그 남자가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괜찮은 청년이라고 하고 무엇보다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거리도 가깝겠다 만나보기로 했죠. 그런데 첫 만남부터 난관이었어요. 일단 그 남자 생긴 게 어려 보이긴 했는데 알고 보니 무려 저보다 6살이나 어리더라고요. 한두 살 어린 것도 생각해볼까 말까인데 6살이라고 하니 갑자기 제가 애를 만나는 것 같은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들었는데 다행히 30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내일 모레 40인데 그 남자는 30대 초반이었고 이걸 만나도 되나? 고민에 빠졌는데 이미 제 안에 감정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야, 네가 좋아서 꼬신 거 아니고 그 남자가 너 좋다고 한 건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6살 어리면 감사합니다 할 일이지. 네 인생에 그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 있을 것 같냐? 무조건 잡아. 이라며 하나같이 저더러 보기에 겨워 고민을 하고 자빠졌다며 저를 부러워했는데 친구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 신기하게도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는 나이 따윈 상관하지 않는다며 자기를 만나달라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저도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어 눈 딱 감고 연상연하 커플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게다가 직장도 같은 건물의 1층과 8층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의 조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멋모르고 가장 행복했을 때였네요. 연애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처음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1년에서 2년으로 연애 기간이 넘어갔는데 제 나이도 있고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좋다고 냉큼 승낙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편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남편한테는 홀 시아버님과 공교롭게도 저랑 동갑인 시집간 누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님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살림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청소, 정리 뭐 그런 거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엄마 없이 자란 남편이 짠하면서도 남편은 그야말로 운명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이 있다면 저를 위해 맞춤형 남편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남편에게서 저에게 없는 장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래서 더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데 이렇게 꼴랑 5개월 살고 이혼할 줄 알았다면 애당초 만나지도 말 것을. 저는 제 미래도 모른 채 평생 이 남자랑 행복할 줄 알고 결혼식 첫날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죠. 저는 그게 제 발목을 잡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온 뒤 곧이어 제 결혼 생활에는 이상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2달이 되었을 때였는데 저희 친정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양서방은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월세랑 관리비를 아직 안 내니?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남편한테 학원이 힘들다든가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을 전혀 들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곧장 남편 학원에 올라가 남편한테 월세와 관리비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하도 깜짝 놀라길래 월세 내는 걸 깜빡해서 그러나 했더니 남편은 전혀 다른 의미로 놀란 거였어요. 뭐? 장인어른 건물인데 내가 월세랑 관리비를 내야 해? 나는 사위잖아. 라며 황당하다는 듯 말을 하는데 저야말로 남편의 말에 황당 그 자체였죠. 친딸인 저도 월세랑 관리비며 다 내고 있는데 사위가 뭐라고 그런 특혜를 준답니까? 그리고 그런 건 자기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딸인 나도 내는 돈을 무슨 사위라고 봐주겠냐. 제가 약간 화를 내며 말을 했는데 남편은 몰랐다며 딱 잡아뗐어요. 뭐? 자기도 월세를 낸다고? 관리비도 다 내고? 야, 장인어른 진짜 너무하시다. 아주 떼돈을 보시라고 하나 보네. 자식들 돈까지 탐을 내셔야 해? 탐? 그게 왜 탐이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막말로 자기 아니고 남한테 주면 당연히 받을 월세를 뭐하러 사위한테 주고 그걸 안 받겠어?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빠도 이게 직업이야. 건물주도 직업이라고. 엄마가 괜히 여기 와서 건물 관리하고 신경 쓰는 줄 알아? 그게 업이니까 그러는 거지. 나야말로 정말 깜짝 놀랐다. 어떻게 확인도 안 해보고 당연히 사위니까 월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다 싶었지. 그리고 나는 자기 월세 안 내는 줄 알았으니까 아마 여기 상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걸? 그러니까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아무튼 밀린 월세랑 관리비 당장 내. 이 건물 월세가 우리 부모님 생활비고 노후 자금이야. 알겠어. 그만 쪼아대. 내면 되잖아. 진짜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뭐라고? 기분 나쁘다고. 뭐하러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와서 해? 사람 쪽팔리게. 집에서 해도 되잖아. 지금 건물주 딸이라고 나 무시하냐? 다 참. 저는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저한테 성질을 부리는 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었는데 소문이라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금니를 팍 물고 집에서 보자 벼르며 남편의 학원에서 나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심지어 자기 학원 월세 안 내려고 저랑 결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노파심에 그런 생각을 했을 뿐 정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은 밀린 월세를 거의 일주일에 걸쳐 모두 냈다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 이상 신호가 지나가고 곧장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건물 임대료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바쁘지 않을 때는 종종 여행을 다니시거든요. 두 분 다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셔서
가까운 곳도 꽤 먼 곳도 두 분이서 다니세요. 그건 상가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셨고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리고 남편은 굳이 따지자면 부러워하는 사람 쪽이었는데 자기는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의 가족들은 있는 그런 추억이 없다며 살짝 얼굴이 어두워졌는데 그 모습이 딱해 보였어요. 솔직히 제가 시간을 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싶더라고요. 보통 학원들도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주말 껴서 일주일은 쉬는데 그 잼을 이용해서 시아버님을 모시고 가까운 제주도라도 다녀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시아버님 경비는 저희 부부가 부담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끼리만 가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자기 누나한테도 물어보자고 했고 누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끼리 다녀오자고 했는데 저도 이왕 가는 거 신우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우리끼리만 갔다고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라 시켰는데 신우가 무슨 제주도냐며 일본을 가자고 했답니다. 우리 누나가 그 돈이면 일본 갈 수도 있다고 차라리 일본을 가자고 하네. 나도 이왕이면 해외여행에 좋을 것 같긴 해. 우리 아빠 온천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 알겠어. 그럼 다시 찾아올게. 그럼 경미는 형님네 것만 따로 내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뭐? 우리 누나한테 돈을 받는다고?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다녀오자. 우리가 내면 나중에 우리 누나도 고마워서 우리한테 뭐라도 해주겠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형님네 가족들 몫까지 우리가 내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형님네가 경비 내시면 같이 갈 수 있지만 이건 아니지. 설마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혹여 신우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남편한테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분 나쁘다는 듯 입을 꾹 닫았고 이렇게 기분 나쁠 거 차라리 가지 말자고 삐졌는데 저도 짜증나서 그러자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건 바로잡고 살아야죠. 그런데 다음 날 신우가 신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신우는 남편한테 제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혼자 들떠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왕 전화가 왔길래 저는 신우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남편과 달리 신우는 자기 식구 경비는 낼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핏줄은 핏줄인 건지 신우도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더 뻔뻔하더군요. 저기 형님, 제가 어제 그이한테 들었는데 제주도보다는 일본이 낫다 하셨다고. 요즘 제주도 물가 장난 아니라잖아. 그럴 바에는 일본을 가지. 우리 아빠 온천도 시켜주고. 네, 저도 뭐 일본 나쁘지 않은데 그럼 경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비? 무슨 경비? 여행 경비요. 형님네도 식구들 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야 그렇지. 누군 가고 누군 안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 올케가 내는 거 아니었어?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요? 에이, 형님도. 아버님 경비는 몰라도 형님네 식구 경비까지는 어렵죠. 혹시 그이가 그랬어요? 제가 낸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나는 올케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내 식구긴 한데 애들이잖아. 애들은 좀 싸지 않나? 그러지 말고 올케가 이번에는 기분 좋게 싸라. 나 진짜 해외여행, 신혼여행 다음으로 처음 간다. 올케는 돈도 잘 벌고 집도 부자잖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뭐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집이 부자라는 건 저희 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제 돈이 아니죠. 치사하다. 그럼 굳이 왜 나한테까지 여행 갈 거냐고 물어봤어.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우리는 1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낼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저희 부부도 그 일로 싸워서 여행 얘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죄송해요.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기분 들쑤셔놓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야, 올케 네가 정말 우리를 먹같이 생각하는 거구나? 지금 나랑 장난해?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제가 비용 다 내고 가는 건 식구들 위하는 거고 형님네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하면 먹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닌데. 정말 치사하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 됐냐? 신우는 저렇게 말하고 여기에 쓰진 못했지만 욕까지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무슨 거지 근성이 있으면 저리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건지 불쾌하기 짝이 없었는데 몇 시간 후 지 누나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이 화가 나서는 제 가게로 왔어요. 그리고는 돈 몇 푼 가지고 일할 거냐며 자기 누나한테 제가 상처를 줬다며 또 오발대발 하는데 카페 손님들도 있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그럼 나 혼자 7명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게 맞는 거냐고 저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는데 자기도 같이 부담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만 말고 저더러 여행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싫으니 네가 하라고 했는데 차마 이런 기분으로 그 식구들 틈에 끼어 여행 가고 싶지 않으니 나는 빼라고 했죠. 그럼 6명이고 전부 자기 가족이니 더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배려를 해준 건데 남편은 저더러 끝까지 해볼 거냐며 그냥 됐다고 여행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행은 됐고 여행 경비로 쓰라고 했던 돈을 자기한테 현찰로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3인 경비를 저더러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또 무슨 잡소리인가 싶어 남편을 그냥 쳐다만 봤는데 지도 지가 말하고 민망하긴 했는지 슬쩍 꽁무니를 빼면서 자기 학원으로 돌아갔어요. 보는 눈이 많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 자기도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그 뒤 저는 남편한테 말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미련인지 신우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죠. 솔직히 받을 이유가 저에겐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신우한테 사과를 받기 전에는 다시 상종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건 비단 여행 때문이 아니었어요. 평소 신우는 저랑 동갑인데도 참 염치가 없었거든요. 제 손윗사람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려고 하고 식구들끼리 외식이라도 하면 계산하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며 은근 저한테 계산서를 넘겼는데 남편은 자기 누나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일 비싼 걸 찾는 사람이 신우라 더 얄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도 남의 돈으로 좋은 거 먹겠다는 심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남편은 안쓰럽게 생각하고 저더러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지가 뭔데 저한테 그걸 하라 마라 하는 건지 원래 이런 남자를 내가 좋다고 결혼까지 한 건가. 그때부터 제 마음이 심란하기 시작했죠. 결혼하니까 순전히 지 식구만 챙기려 하는 못된 놈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 몸에 좋은 거라고 선물 공세도 하고 자처해서 아부도 떨더니 결혼하고 사이가 된 후부터는 지가 뭐라도 된 듯 상가 사람들한테도 살짝 으스대기도 했어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그런 인간 분유를 딱 싫어하는데 제가 선택해서 결혼까지 한 남자가 저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심지어 이젠 저한테까지 자기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돈 쓰며 호의를 베풀라고 시키니 한 번쯤은 뒤집어 엎더라도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여행은 결국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고 그 이후의 사건으로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웬일로 시아버님이 당신이 사겠다며 외식을 하자고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한테든 신우한테든 여행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망해서 저도 연락을 잘 드리지 못했는데 시아버님이 저리 먼저 연락을 주시니 저도 살짝 긴장하긴 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아버님 말씀에 알겠다고 했고 그날 당일 알려주신 식당으로 갔는데요. 거기엔 형님네 부부도 와 계셨어요. 아이들은 근처 친한 집에 맡기고 왔다고 했는데 딱 보니 시아버님이 저랑 형님을 화해시키려고 자리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달갑지는 않았는데 시아버님이 애써 만든 자리를 망칠 수는 없어 저는 조용히 최대한 신우랑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뭐 따지고 보면 남편하고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 자체가 저에겐 가시방석과도 같았는데 그래도 이게 며느리의 숙명이거니 생각하며 참고 냉동 삼겹살만 열심히 구웠어요. 솔직히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자기 딸한테 저더러 사과시키는 게 아닌 이상 저더러 좋게 풀고 넘어가자 뭐 그런 자리일 것 같아 저는 필요 없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그날따라 약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남편도 덩달아 마시다 보니 술이 취했는데 참고로 저희 남편은 술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고 반변 정도 마시면 사경을 헤매며 자는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 금방 취해서 제 옆에서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신우는 술이 센 편이라 시아버님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저는 남편도 취해서 잠이 들고 자리가 불편도 하니 이만 가겠다고 최대한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가긴 어딜 가냐며 저더러 있으라고 하셨고 저는 시아버님도 꽤 취한 것 같아서 다음에 술 깨시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취했다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 하셨어요.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졌고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어서 빨리 지치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여행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저한테 실망했고 하시는데 결국엔 그 얘기를 하려고 저를 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해야 하나 속이 답답해졌는데 시아버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너는 말이야. 친정도 잘 살고 돈도 잘 번다면서 어떻게 애가 너만 생각하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건물주 딸이고 우리 애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러고 사는데 내가 참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것 같다. 듣자 하니 니네 부모님은 그 상가 건물만 있는 것도 아니라지? 오피스텔인지 뭔지도 하나 있고 아파트도 하나 있다며. 그거 남들한테 세 주고 아주 앉은 자리에서 돈을 긁어 모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돈도 많은 사람이 사돈인 나한테 어쩜 그러실 수가 있지? 나도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은데 나 월세 사는 거 모르시니?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인상이 팍 구겨지더라고요.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신우가 아빠 올케 좀 봐. 제 인상 썼어. 우리를 아주 개무시한다니까? 나는 건물주 딸이라고 해서 통도 크고 돈도 팍팍 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속았어. 라고 하는데 하마터면 앞에 있는 컵을 신우 면상에 던질 뻔했어요. 아마 시아버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미 벌써 제 손에 그 스테인리스 컵이 들려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시아버님의 말씀은 결국엔 저희 친정엄마 명의의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들 식구들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속은 건 그들이 아니라 저였는데요. 신우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 하나 호구 잡아서 팔자를 고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결혼하자마자 확인도 않고 자기 학원 월세도 안 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니 오히려 약이 오른다는 거였는데 상황 파악이 끝나갈 즈음에도 시아버님의 주사는 계속되었죠. 자기가 월세 내는 돈만이라도 세이브하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저더러 최소한 월세를 대신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시면서 시집을 온 이상 자기들도 가족이라고 가족들이 모두 잘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이참에 차도 한 대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요즘 내 나이에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내가 정말 쪽팔려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 뭐냐? 제네시스? 나도 그거 하나 뽑아다오. 그래 옳게. 이왕 뽑는 거 우리 아빠 풀옵션으로 뽑아줘라. 여행도 못 가는데 차라도 하나 있으면 드라이브라도 다닐 수 있지. 가까운 데는 다녀볼 수 있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여행도 엎어진 김에 평생 여행 그걸로 퉁친다고 생각하고 나 그 차 뽑아줘라. 그리고 하는 김에 용돈도 좀 두둑하게 챙겨주고 건강검진? 그것도 1년마다 좀 시켜주고 그래.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니들도 편하지. 안 그러냐? 저는 시아버님의 말 같지도 않은 주사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게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인지 술김에 하는 말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어떤 말도 들어드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신우는 눈을 흘기며 저를 잡아먹을 듯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째려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는데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아침이 다 되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학원이라는 특성상 오후에 일어나도 지장이 없긴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안방문 잠그고 오지 않은 잠을 청했죠. 사실 그때부터는 내가 이상한 집구석에 시집을 왔다는 생각에 이혼 생각밖에는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한 방에서 한 침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침에 남편이 안방 문을 열려고 문고리 잡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잠긴 걸 알고는 남편이 방문 밖에서 욕을 했는데 저런 인간을 뭘 보고 여기까지 왔나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거의 잠도 못 자고 집을 나와 카페로 갔는데요. 3시 정도 되었을까? 멀쩡해진 남편이 웃으면서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저더러 왜 자기를 안 깨웠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점심은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커피를 내리려고 물을 끓여놔서 그 주전자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꺼지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조금 당황한 얼굴이 되었는데 몇 분 있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기는 어제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니 잊으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 못 잊는다고 답장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연락은 없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니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뭐 평소에도 제가 더 늦게 끝나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집에 가 있는데 그날은 야식까지 준비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걸 보고 좋아할 제가 아닌데 자기 혼자 실실 쪼개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누나한테 들었다며 자기 아빠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다며 저더러 이해해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그게 술김에 한 주사라도 넘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180도 바뀐 태도로 안 넘어가면 어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빠가 오죽 힘들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 말을 했겠냐고 저더러 인정머리가 없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답니다. 돈도 그렇게 버는데 자기 가족들한테 좀 쓰면 어떠냐고요. 그리고 자기 학원 월세도 제가 나서서 저희 부모님에게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그런 게 다 서운하다고 했는데 급기야 나의 어린 신랑 얻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마 우리 아빠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야. 나의 많은 며느리 보고 싶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딨어? 라고 했는데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저랑 결혼하게 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집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말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제가 돈도 잘 벌고 친정도 잘 사니 자기 집에 효도하려고 심청이 임당수에 빠지는 심정으로 저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린 여자가 좋지 나이 많은 여자가 좋겠냐고. 저더러 양심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양심은 누가 없는 거죠? 아니 양심이라기보다 남편을 비롯한 그 식구들 모두 저랑 저희 친정에 빨대를 꽂겠다는 사람들이었으니 이건 제가 속아서 한 결혼인 거죠. 그리고 나중엔 남편이 자기는 저랑 결혼하면 저한테 기대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줄 알았다며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섭더라고요. 목적을 갖고 저한테 접근했고 결혼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랬냐? 나는 몰랐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다음날 출근했다가 오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짐을 챙기려고요. 아침에는 남편이 있으니 최대한 남편 모르게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바로 친정에 얘기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이혼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합의 이혼은 힘들 것 같다며 그냥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남편이랑 남편 가족이 너무 무섭다고 솔직히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짐을 가지고 나간 걸 알자 남편이 미친 인간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며 친정에 쳐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아빠가 나가서 똑같이 큰 소리치며 혼을 내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경찰을 불러 일단락이 되었는데 다음날 남편이 저를 찾아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제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는데요. 무슨 개소리냐고 제가 맞받아치자 원래 부부 사이의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며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대로 알아본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다고 우겼어요. 그래서 그럼 네 말이 맞으니 너도 법으로 하라고 제가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순간 남편의 얼굴 색이 싹 변했어요. 그러고는 나의 어린 남자 꼬셔 결혼해놓고 단물만 빨아먹고 버렸다며 저를 음해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이라 어디서 어린 놈이 그딴 못된 것만 배웠냐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평생 해보지도 못한 누나짓을 했는데 남편은 두고 보자며 나갔어요. 그리고는 지도 변호사를 구하러 다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워낙에 결혼 생활도 짧고 남편과 남편 가족들이 저한테 한 짓들이 악질이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억지 주장과 거짓말에 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는데 경찰에 신고한 이력과 저희 가게에 찾아와 막말했던 것들이 증거가 되어 소송은 제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어찌나 전혀 다른 말을 하는지 정말 저 인간이 무서운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요. 저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는 것도 그냥 오랫동안 타겟으로 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주 딸이라는 걸 안 그때부터 저를 꼬셔서 결혼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 생각처럼 안 되니 나중엔 자기 속을 다 까서 보여준 꼴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랑 이혼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빠가 마침 그 학원 계약이 끝났다며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약은 진작에 끝났는데
보통 자돈 연장하니까 그냥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준 거라고. 하물며 사위 학원인데 당연히 그럴 생각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젠 그럴 이유가 없으니 쫓아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런 낌새를 알아챈 건지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 그때 같이 학원을 하던 영어 강사 친구가 그랬어요. 남편이 원래 목표가 있으면 무서운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포기할 줄도 모른다며 저더러 잘못 엮인 것 같다고 했는데 자기는 결혼도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며 이참에 남편과 손절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데 저는 이후로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쪽을 못 쓴다는 그 진리를 믿어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기어코 그 학원 자리를 빼라며 통보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기회를 준다면 저한테 평생 충성하고 자기 가족과는 영 끊고 살겠다고 필요하면 각서라도 쓰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저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 중일 때부터 남편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차단해버린 상태였는데 저희 아빠는 공시를 놀려서 월세를 못 받을지언정 너 같은 놈을 자기 상가에 두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또 이놈이 횟가닥 돌아서 그럼 자기는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사냐고 사람 밥줄 끊는 거 아니라고 난동을 부렸는데 저희 아빠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파손한 것들도 전부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셨는데 역시 센 척하는 놈은 정말 센 사람한테는 쪽을 못 쓰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나이는 좀 있어도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풍채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아쉬울 게 없잖아요. 아마 저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저희 아빠가 더 독한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죄송할 따름이죠. 덕분에 저는 그 인간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는데 저희 아빠는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매일 상가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남편이 제 주변을 얼쩡거리기라도 할까봐 저에게 카페를 옮기던 잠깐 쉬던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는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그 인간 때문에 도망치기 싫었어요. 게다가 상가 사람들이 전부 제가 왜 이혼했는지 그 인간이 상가에서 쫓겨났는지 다 알고 계셨는데 그 중에는 저희 부모님 또래로 그놈을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더욱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제 선택이 맞았다고 자부해요. 애석하게도 결혼 무효 신청은 조건이 되지 않아 이혼녀 딱지는 떼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었으니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려고요. 원래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 남은 인생에 남자는 못 만날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며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볼 생각인데 부모님에게도 속썩인 만큼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빌어먹을 그놈과 그 식구들이 거지근성 때문에 더 호되게 인생의 쓴맛을 알았으면 하는 건데요. 부디 제발 제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여러분들도 함께 바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하고 악질적인 사람들 말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살고 있는 40대 여자 김숙경이라고 해요. 얼마 전 요양원에 있던 시모와 착하디 착한 요양보호사님 덕분에 갑작스레 큰 행운을 얻게 됐어요. 20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넓은 아파트에 살게 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행운을 바라고 그동안 시모한테 잘해드린 건 아니었어요. 시모는 일찍이 부모를 모두 잃은 저를 유일하게 걷어준 분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기억조차 안 나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준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모는 그냥 내 엄마였어요. 천사 같은 시모의 큰아들인 내 남편은 시모를 닮아 엄청 착해요. 때론 바보같이 착하기만 하고 동생들한테 다 퍼져서 열이 뻗치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천성이 그런 걸. 시부가 진짜 폭군이었는데 시동생과 시누이는 시부를 닮아서 그런지 개망난이에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망나니처럼 살고 있네요. 그런 나쁜 시동생이 병든 시모를 잘 돌보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게 저희 부부의 잘못이었죠. 그래도 권선징악으로 착하게 산 저희 부부는 마침내 복을 받았고 시동생 시누이는 인생의 나락으로 향하고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가서 메롱메롱이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 꼬숩네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 제가 기억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여지껏 다람쥐처럼 열심히 살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삶이 어찌나 고됐던지 가시밭길 일을 맨발로 뛰어온 것 같아요. 티끌 모아 티끌이었지만 그 티끌이라도 모으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죠. 90평짜리 고급 주상복합에서 보일러 팡팡 뜨고 따스운 거실에서 이 글을 적고 있자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이런 삶을 누린 지 몇 개월 정도 됐으니 적응할 만도 한데 아직도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며 이곳 주민들을 마주할 때면 뭔가 시선을 피하게 돼요. 여긴 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을 텐데 이런 곳에 내가 사는 게 맞는 건가? 혹시 우리 애들이 무시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저 참 바보 같죠? 평생 이런 곳 근처에도 와본 적이 없으니 아직도 어리둥절하기만 하네요. 제 속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빈민 중에 빈민으로 살아온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처럼 가난하게 살아온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 간접 경험한다 셈 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 시골 깡촌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절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돈이 없으니 산부인과에는 못 가고 동네 할머니가 산파 역할을 해줬는데 피가 멈추질 않아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신 거죠. 돈이라도 빌려서 읍내 병원이라도 가서 낳지. 엄마나 아빠나 너무 돈이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분들이라 그럴 생각도 못했었나 봐요. 아빠도 참 바보 같았지. 다른 여자들 다 애를 숨풍숨풍 잘 낳으니 너희 엄마도 그렇게 금방 낳을 줄로만 알았어. 임신기간 내내 산부인과 한 번 안 가보고 밭일하다가 진통이 와서 얼른 집에 가서 옆집 할머니 불러다가 힘주기 시작했다니깐. 근데 애가 깽깽 우는 소리는 나는데 할머니가 나오질 않더라고. 아빠 있나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말이야. 몇십 분 후에야 내가 들어갔는데 온 방바닥이 다 피투성이에 네 엄마는 벌써 혼절한 상태였지. 119 불러다 바로 응급실 가서 조치해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늦은 거지. 산파 자격도 없는 다 늙은 노인네를 어쩌겠어. 다 아빠 탓이지. 이렇게 네 엄마 얘기 꺼낼 때마다 너무 보고 싶구나. 숙경 엄마 보고 싶소. 미안하오. 전 엄마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물을 때마다 아빠가 저렇게 슬퍼하니 자주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마냥 착하기만 했던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지방 시내로 나왔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것에 한계를 느끼신 거죠. 아빠는 직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시간 대비 가장 시급을 많이 쳐준다는 일을 찾았다며 좋아하셨어요. 바로 고층 빌딩들의 유리창을 닦는 일이었죠. 요즘에는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던데 예전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옥상에 줄 하나 매달아 놓고 닦는 게 전부였어요. 지방이었으니 환경은 더 열악했을 수도 있고요.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철이 없었던지라 아빠가 높은 빌딩에서 일하게 됐다니 좋아라 했어요. 아빠가 혼자 힘들게 일했지만 우리 집 사정은 농촌에서 살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 전에 농사를 지을 때 생긴 빚이 꽤 있더군요. 그 빚까지 갚으며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다 보니 허리띠 졸라매는 건 기본이었죠. 라면을 쪼개어 저 혼자 이틀 정도 나누어 먹을 때가 많았어요. 아빠가 밥만 해놓고 나가고 김치는 여기저기서 얻어왔죠. 어쨌든 따뜻한 집밥을 기대하긴 어려웠어요. 저희 집은 시장통의 월세방이었는데 장시간이 되면 시장통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들로 인해 제 배꼽시계는 연신 꼬르륵대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코를 벌름대면서 열심히 음식 냄새만 맡았죠. 그날도 콧구멍을 열심히 벌렁거리고 있는데 아주 고소한 청국장 냄새가 나더군요. 예전에 한두 번 아빠가 끓여줬던 맛있는 청국장찌개를 상상하며 그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리어카에서 청국장 팔던 아주머니가 쓱 나와서 청국장 한 덩이와 묵 한 덩이를 내밀었어요. 너 이 앞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맞지? 조그만 게 커다란 책가방 메고 쫄래쫄래 다니는 모습이 귀여워서 항상 지켜보곤 했는데 여기 사는구나? 청국장 좋아하니? 자, 네가 워낙 예쁘게 생겨서 아줌마가 특별히 주는 거야. 아줌마 아이들도 너랑 비슷한 또래거든. 이거 엄마한테 드려. 엄마가 알아서 맛있게 끓여주실 거야. 묵도 간장이랑 참기름에 깨놓고 무쳐 먹으면 맛있어. 이거 다 아줌마가 손수 만든 거라고. 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엄마 없어요. 우리 엄마 전화 죽었어요. 청국장 아주머니도 당황하셨죠. 뭐?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어린 딸내미를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을꼬? 그럼 집에 아빠라도 계시니? 아빠는 늘 바쁘세요. 지금도 저기 높은 빌딩 유리창 닦고 다니시거든요. 밤에는 또 다른 일 하러 나가시곤 하세요. 어쨌든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청국장 줘봤자 누가 요리해줄 사람도 없겠구나. 전 아줌마가 청국장을 도로 뺏어갈까봐 꽉 쥐고 놓지 않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청국장을 통째로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청국장 아줌마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럼 아줌마가 너희 집에 잠깐 들어가서 청국장 국을 좀 끓여줄게. 묵도 묻혀주고 말이야. 괜찮지? 이렇게 누추한 집에 다른 손님이 오는 게 처음이었지만 속으로 뛸 듯이 기뻤어요. 청국장 아줌마는 진짜로 우리 집에 들어와 코딱지만한 부엌에서 여러 요리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심지어 부족한 재료들은 집 앞 구멍가게에서 직접 사다가 말이죠. 누가 날 위해 이렇게 따스한 밥을 해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죠. 전 청국장 찌개와 간 무친 묵과 함께 고봉밥을 2그릇이나 비웠어요. 아줌마는 그 모습이 신기했던지 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절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배가 좀 부르니 이 상황이 뭔가 슬프게 느껴졌어요. 전 엄마의 느낌조차 몰랐는데 엄마가 살아있다면 이런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저러한 감정에 눈물이 마구 솟구쳐 나왔어요. 아우, 불쌍한 아가. 걸신 들린 것 마냥 먹는구나. 그만 울어. 먹은 거 다 얹히겠다.
네가 서럽게 오니 나까지 눈물이 나는구나. 아줌마가 종종 와서 요리해주고 갈게. 이름이 숙경이라고? 난 경숙인데. 아줌마 이름을 거꾸로 하면 네 이름과 똑같네? 우리 뭔가 인연이 있나 보다. 신기하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알았지? 아줌마는 저 때문에 잠깐 멈췄던 장사를 다시 하러 나가셨어요. 전 수줍은 마음에 아줌마한테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도 못한 게 죄송스러웠죠. 아줌마는 제 방 창문 바로 앞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줌마도 사정이 어려우니 점퍼를 얻을 돈도 없어서 리어카를 끌고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3, 40대 정도로 돼 보이고 얼굴도 고왔던 아줌마는 마음씨도 참 좋았어요. 본인이 한 말대로 그 후로도 저희 집에 가끔 들러 찌개며 반찬을 만들어 제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언젠가는 저희 집에 유일하게 있는 사진 한 장을 유심히 보시더군요. 수경이 아빠랑 찍은 사진이구나. 수경이가 아빠를 닮아서 예쁘구나. 그때 문득 마음속에 든 생각은 내가 청국장 파는 아줌마의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과 아이들까지 함께 사는 아줌마를 내 엄마로 삼기엔 현실 불가능이었지만요. 청국장 아줌마에 대해서 아빠한테 잠깐 스쳐가듯 얘기했어요. 하지만 돈 벌고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던 아빠에겐 별로 중요치 않은 이야기였죠. 수경아, 너 혼자 있는 집에 아무나 들이면 안 된다. 그게 아줌마건 아저씨건 말이야. 혹시나 너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니? 앞으론 절대 남을 우리 집에 들이는 일 없도록 해.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었지만 전 저에게 반찬도 해주고 국도 끓여주는 아줌마를 집에 못 들이게 하는 아빠가 미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반대할까봐 아빠에게 청국장 아줌마 이야기도 안 꺼냈죠. 그러던 어느 날 하교 후 오는데 시장 앞쪽 길가에 사람들이 막 몰려있더라고요. 그중엔 청국장 아줌마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저를 와락 감싸 안았어요. 수경아, 보지 마라. 이 불쌍한 것. 지금 119 오고 있으니 병원 가서 치료하면 아빠는 괜찮으실 거야. 지금은 보지 말거라. 전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되물었어요.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빠요? 오늘 여기 큰 빌딩 유리창 가는 날이라고 했는데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무슨 사고가 난 건가요? 아줌마를 뿌리치고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서늘이 낭자한 아빠가 누워있었어요. 두려웠지만 내 아빠였기에 달려가서 안으며 소리쳤어요. 아빠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잠시 후 구급차가 왔고 저와 아줌마도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하지만 높은 빌딩에서 떨어진 아빠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전 청국장 아줌마 품에서 몇 시간을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우리 아빠까지 죽으면 난 어쩌라고. 너무 무서워요, 아줌마.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걱정 마라, 수경아. 이 아줌마가 있잖니. 내가 최대한 보살펴 줄 테니 너무 두려워 말어. 아줌마는 너무 고맙게도 아빠의 장례를 비롯한 모든 사망 절차를 잘 마무리 지어줬어요. 그 후에 아빠가 모아놓은 약간의 돈으로 얼마간은 월세를 계속 내며 생활할 수 있었지만 통장은 점차 바닥을 보였죠.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서도 계속 생활비 걱정밖에 안 됐어요.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중학교 자퇴를 결심하고는 아줌마한테 말했어요. 아줌마, 저 학교 자퇴하고 돈 벌려고요.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시간에 공장이라도 들어가면 그래도 꽤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수경아, 자퇴는 절대 안 돼. 아직 1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무슨 자퇴니? 아줌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보여? 가방끈 짧으면
길거리에서 아줌마처럼 힘들게 일해야 하는 거야.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은 줄 알아? 무조건 고등학교까진 졸업해야 한다. 안 되겠다. 숙경이 너 아줌마랑 같이 살면서 아줌마 청국장 만들고 묵 만드는 일 도와라. 우리 집에 아주 조그만 창고방이 하나 있어. 거기 깨끗이 치워줄 테니 거기서 살아. 아줌마 일 도와주면 용돈도 주고 할 테니 그걸로 필요한 거 사면서 학교 다니면 되잖아. 제가 아줌마네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요? 네, 너무 좋아요. 당장 짐 쌀게요. 내가 좋아하고 잘 따르던 아줌마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아줌마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죠. 그 이유를 아줌마네 식구들을 만나보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아줌마의 가족은 시모와 남편,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이었는데 그중 큰아들 빼고는 제정신인 사람이 없더군요. 다들 폭군 망나니 같았죠. 그중 대마왕은 바로 아줌마의 남편이었어요.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아줌마의 뺨을 짝 하고 때리더군요. 야, 애비가 유리창 닦다 떨어져 죽은 고아년을 재수없게 뭐하러 우리 집에 데려와서 키우겠다고 해. 우리가 무슨 재벌이냐? 자선사업가냐? 이렇게 좁은 집에 6 식구 사는 것도 복잡거려 죽겠는데 당장 쫓아내. 이 여편네가 태갈박이 이렇게도 안 돌아가나? 아저씨, 이렇게 착한 아줌마를 왜 때리는 거예요? 아줌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이 집에 얹혀 살면서 살림이며 굳은 일 다 할게요. 공짜로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가 파는 무기며 청국장이며 제가 만들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그렇게 그 폭군 아저씨한테 무릎 꿇어가며 빌어서 겨우 그 집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 후로 정말 식모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아줌마 일도 도왔어요. 제가 아이디어도 내서 이것저것 새로운 것도 함께 만들고 품목을 늘렸더니 그 전보다 장사도 훨씬 잘 됐죠. 아줌마가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할 때나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제가 리어카 앞에 앉아 장사를 대신 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에게 도움을 드렸고 아줌마는 모은 돈과 함께 대출을 좀 보태어 정식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착한 아줌마는 저한테 오히려 고마워하시더군요. 숙경아, 이렇게 근사한 가게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된 건 다 네 덕분이야. 지붕도 있고 문도 있어서 추울 때며 더울 때 덜 고생할 수 있게 됐구나. 고맙다, 아가.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줌마. 천의 고아가 된 저를 걷어주신 아줌마한테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예쁜 아줌마가 밖에서 장사하시느라 얼굴이 빨갛게 다 얼어버리는 게 마음 아팠는데 이젠 좀 덜 걱정하게 됐네요. 다행이에요. 네가 내 가족보다 훨씬 더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숙경아. 널 우리 집에 들이길 잘했어. 네 덕분에 살맛이 난다. 이렇게 아줌마가 눈물을 흘린 건 비단 제가 잘해서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서러움의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아줌마는 일적으로는 꽤 잘 풀리고 있었지만 집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정말 꽝이었어요. 옆에서 보기 안타까울 정도였죠. 아줌마의 시모는 맨날 며느리인 아줌마를 구박하기에 바빴어요. 자기 아들이 잘난 거 하나 없는 백수인데도 맨날 아들 편만 들더군요. 심지어 아줌마의 남편은 돈만 왕창 잃는 도박꾼이었기에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았죠. 이놈의 여편네 대체 왜 돈을 안 주는 거냐? 이번에 돈 주면 내가 정확히 5배로 불려준다고 하잖아. 너 서방말 못 믿어? 너 가게로 옮기고 나서 장사도 더 잘 되고 돈도 꽤 번다며. 어서 돈 내놔. 안 그러면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주성아빠. 애들 보는 데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생활비 한 푼 벌어다 준 적 있어요? 맨날 돈 뺏어가기 바뀌었지. 참네, 5배? 내가 장사해서 5배로 불려줄 테니 장사 미천이나 내놔봐요, 어디에. 제발 노가다판이라도 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오란 말이에요.
그러자 아줌마의 시모가 오히려 아줌마한테 역정을 내더군요. 주성이 애미야, 너 지금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눈을 희번떡거리며 말대꾸하는 거냐? 여자는 자고로 고분고분하고 다수고 탄맛이 있어야 하는 거다. 네가 맨날 그따위로 나오니까 서방한테 처맞고 사는 거라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 법이거늘. 네 남편 기죽이지 말고 얼른 돈 내놔라. 나쁜 년 같으니라고. 남인 내가 보기에도 그들의 횡포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폭군 같은 아저씨가 무서웠는지 아줌마의 세 자식들은 눈만 껌뻑이며 있었죠. 제가 나서서 아줌마를 위해 싸워줬어요. 할머니, 아저씨, 착한 우리 아줌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 집안 식구들 중에 돈 버는 사람은 아줌마뿐인데 왜 그 돈을 못 뺏어가서 안달이에요? 가서 생산적인 일에나 쓰면 몰라. 맨날 여자 끼고 술 먹고 도박하는데 쓰고 다니는 거 다 알아요. 할머니도 같은 여자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본인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시라고요. 고등학생이던 제가 그렇게 대들면서 말하니 아저씨와 할머니는 절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콧방귀도 안 끼고 제 방에 들어가 버렸죠. 다음 날 아줌마의 큰아들이자 저보다 한 살 많은 주성 오빠가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숙경아. 네가 우리 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우리 삼남매는 아빠 눈치 보느라 엄마 편 들어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엄마 대신 질러줘서 고마워. 자, 이거 고마움의 표시야. 받아. 주성 오빠가 등 뒤에 숨기고 있다가 덥석 건넨 건 한 송이 장미꽃과 초콜릿이었어요. 응? 이게 뭐야 오빠? 아줌마 편 들어줬다고 고마워서 주는 거야? 그래, 잘 먹을게. 감사. 실은 오늘이 발렌타인가 그래서 난 촌놈이라 발렌타인데이에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인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인가 정확히 몰라. 그냥 먹어. 저나 주성 오빠나 촌구석에서 자라서 발렌타인데이가 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초콜릿 주면서 어버버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주성 오빠의 남동생은 박서춘, 막내 여동생은 박서경이었어요. 다들 지 애비를 닮아서인지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였죠. 제가 이 집안에 식모처럼 살림살이를 도와주러 들어왔지만 그 둘은 정말 절 식모 취급하며 무시했어요. 야 김숙경,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해? 변기 안까지 깨끗이 하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번 돈으로 밥 얻어먹고 살려면 밥값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야 박서춘, 너 내가 너보다 2살이나 많은 거 알아 몰라? 아무리 내가 이 집에 비릇부터 먹고 있어도 반말은 하지 말라 이거야. 아줌마의 막내딸인 박서경이는 더 매몰차게 절 대했어요. 어린 게 아주 악랄했죠. 아이 식모, 거실에 식구들이 저금통에 모아놓은 동전 네가 다 뺏어갔지? 도둑년, 얼른 내놔. 뭐? 네가 오락실 간다고 맨날 야금야금 빼다 쓸 땐 언제고 나한테 도둑년이래. 너 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거야? 참네, 언니는 무슨. 네가 내 친언니라도 되냐? 애미애비 죽고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가족 행세하기는. 밥이나 차려. 나 배고프니까. 아줌마의 세 자식들 박주성, 박서준, 박서경. 이 중에 주성 오빠만 빼놓고 인간 이하의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 내가 독립하게 되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앞불싸 제가 이들과 아주 질긴 인연으로 엮이게 돼버렸네요. 바로 진짜 가족이 돼버린 거죠. 제가 아줌마네 집안의 가족이 된 경위는 이러하네요. 주성 오빠가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돈 벌러 갔어요. 아줌마는 큰아들인 주성 오빠에게 대학을 가라고 강하게 권유했지만 심란했던 그 집을 벗어나고픈 주성 오빠는 서울로 휑하니 가버렸죠. 모두들 내 걱정은 마세요. 서울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일자리 구해서 자리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1년 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또한 독립을 위해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고 있었어요. 저도 주성 오빠처럼 서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고 싶었죠. 마침 이력서를 넣었던 서울의 조그만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중고로 정장 한 벌을 사서 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본 아줌마가 슬픈 눈빛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숙경아, 꼭 서울 가야겠니? 그냥 아줌마 곁에서 계속 잊혀주면 안 될까? 여기도 시내에 일자리 좀 있잖아. 주성이에 이어 너까지 내 곁을 떠나버리면 난 누구를 의지하며 사니?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시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울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아줌마 말대로 살고 있던 집에서 통근이 가능한 곳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엔 주성 오빠가 집에 내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수경아,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도저히 서울에서 혼자 못 살겠더라. 서울이고 뭐고 돈이고 뭐고 네 곁에서 계속 있고 싶어. 수경아, 우리 결혼하자. 진짜 가족이 되자고.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고 남녀간의 애정 섞인 말 한 번 해본 적 없던 주성 오빠가 뜬금없이 결혼하자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뭐? 오빠 혹시 술 마셨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오빠의 친동생 같은 존재야. 사귄 적도 없는데 무슨 결혼. 뭐 날 사랑이라도 한다는 거야? 사랑? 그딴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맨날 네 생각만 나고 껴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보고 싶어 미치겠으면 그게 사랑 아니야?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내 자신이 널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당장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결혼한다고. 주성 오빠는 진짜 가족들 앉혀놓고 선포하듯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저 숙경이랑 결혼합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 총구석에서 어디 뭐 취업 안 되겠어요? 취업하면 바로 숙경이랑 혼인신고하고 여기서 살 거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맨날 조용하고 착하기만 했던 주성 오빠가 강하게 이야기하니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게다가 결혼한다는 대상이 바로 저이니 더욱 놀랐죠. 아줌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유, 잘됐다. 안 그래도 숙경이 내 딸 삼고 싶었는데 딸이나 진배 없는 며느리가 되겠구나. 난 너무 좋다. 뛸 듯이 기쁘다고. 아저씨나 할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심통만 부려댔죠. 귀엽고 숙경인 인연이 내 아들을 꼬셔서 이 집 안에 들어앉는구나. 참네. 늘 하던 청소 빨래나 잘하려무나. 서울까지 간 아들놈이 좀 괜찮은 집안 딸내미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꽝이구만. 꽝이야. 참 말도 밉게 하죠. 저와 주성 오빠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맨날 미운 짓만 하던 시부는 어이없게도 몇 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술 먹고 맨날 밖으로만 돌던 시부는 꼴에 룸사롱에서 양주 먹다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죠. 평생을 한량으로 살던 시부다운 죽음이었어요. 물론 가장 슬퍼하던 건 바로 시할머니였죠. 그날부로 시할머니는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더군요. 이년들아, 나 밥 굶겨 죽일 셈이냐? 왜 아직도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을 어디로 빼돌린 거야? 내 아들 당장 돌려내놔라. 할머니, 지금 밥 2그릇이나 먹고 방에 들어가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1년이나 됐는데 왜 그러세요? 아, 참. 시할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찾아오고 거동까지 불편해지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돌보기 시작했어요. 전 임신이 빨리 되어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목욕을 해드렸죠. 시할머니한테는 아무런 정도 없었지만 남편과 시모가 워낙 제게 잘해주니 그것만 보고 견딜 수 있었어요. 아직 취업을 못하고 백수로 있던 시동생과 시누이가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럴 위인들이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시부를 닮았는지 유흥을 좋아해서 나이트나 다니고 원나잇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더군요. 시동생은 그나마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던데 번번이 미끄러졌죠. 시모의 청국장집과 남편이 회사에서 벌어오는 월급으로 그래도 살림은 꾸려갈 수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후 원래 성깔대로 점점 난폭해졌던 시할머니는 어느 순간 기력이 확 쇠약해지더니 자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비로소 이 집안에서 꼬장 부리던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신 거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시부나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니 이 집안엔 그래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사이 전 아이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첫째 딸 박지아, 둘째 딸 박효준.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를 둘씩이나 낳으니 전 장군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 씩씩했던 성격이었는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보호 본능이 더해졌는지 완전히 장군이 따로 없었네요. 착하지만 물러터진 남편 때문에 제가 더욱 우악스럽게 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한 사람과 살면 마냥 행복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딴판이더군요. 문제는 시동생과 시누이였죠. 무려 30대가 되어서도 시모, 남편, 저와 아이들, 시동생과 시누이는 모두 한 지붕 아래서 살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어 안달이라는데 시동생과 시누이는 능력이 없으니 독립할 생각조차 못하더군요. 그나마 시동생은 초등학교 옆에 문방구를 차려 근근히 돈벌이를 했어요. 적자가 나서 빵꾸가 날 때마다 시모한테 돈을 왕창 뜯어가기 일쑤였지만 말이죠. 시누이는 가관도 아니었어요. 나이트 죽순이로 살던 시누이가 어느 날인가 2주간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하더군요. 가족들한테 여행 경비 몇백만 원을 잔뜩 타갔죠. 그러더니 2주 후 웬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온 거 있죠? 에그머니나 아가씨, 이게 웬 아기예요? 대체 누구 아기예요? 완전히 피덩이네요. 낳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친구 아기인가요? 새언니, 자세히 봐요.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내 아기예요. 나 아기 낳고 조리원에 있다가 왔어요. 아, 이제 놀 거 다 놀았으니 취업이나 해서 돈 좀 벌어보려 했더니 덜컥 애가 생긴 거 있죠? 그동안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애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어디 나좋다는 남자가 한둘이었어야 말이죠. 옆에서 같이 깜짝 놀라며 듣고 있던 시모가 시누이의 머리를 콩 한 대 쥐어 박았어요. 야 이거사, 너 미쳤냐? 막내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워줬더니 뭐?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낳아와? 그것도 웃으며 당당하게? 아휴,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있나. 내가 먹고 사느라 너희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탓이다. 다 이 애미 탓이라고. 시누이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아이만 덩그러니 낳아놓고 맨날 밖으로만 돌았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시부가 살던 방식 그대로 개차반이었죠. 그 아빠의 그 딸이었어요. 신우가 낳은 아이의 육아는 제 몫일 때가 많았어요. 내 아이들 건사하며 살림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꽤 오래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성실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되니 우리 가족들 모두 충격이 컸죠.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더 쇼킹한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우리 이참에 서울로 이사 가는 게 어때? 우리 네 식구만 말이야. 언제까지 이 좁은 집에서 다 같이 지낼 수는 없고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 것 같아. 서울에는 그래도 널린 게 일자리라니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고. 어때? 그렇게 말하길래 전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라도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생활비를 쥐꼬리만큼 주는 것도 본인이 따로 적금 붓는 중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이 어이없었어요. 실은 나 한 푼도 없어. 그래도 대출이라는 게 있으니 은행 가서 이빠이 대출 받고 엄마한테도 좀 말씀드려서 지원 좀 부탁드리려고.
뭐? 아니 나한테 생활비 주고 남은 돈은 여지껏 어디다 갖다 쓴 거야? 진짜 쥐꼬리만큼 죽지 않을 만큼만 줬잖아. 당신이 주는 돈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새벽에 한두 시간 우유 배달하면서 충당했다고. 자기 혹시 도박이라도 해? 아님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 에이 자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동생들 기반 잡게 해주느라 들어가는 돈이 좀 있었어.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 못하고 비밀로 했었는데 진작 말할 걸 그랬네.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어? 그동안 시동생이 문방구를 차릴 수 있었던 거나 신우이가 사고치면 뒷수습 해주느라 들어간 비용이 다 남편 주머니에서 나왔더군요. 그런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이 아니라 내가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시모에게 하소연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동생들이 귀해도 그렇지 아이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 다 큰 동생들한테 지금까지 돈을 다 쏟아부은 게 말이 되나요? 다 합쳐보면 수천만 원도 넘는 돈인 것 같은데 이제 본인도 회사 잘린 마당에 서울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는데 앞길이 깜깜하네요. 시모는 오히려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미안하다 숙경아. 다 이 집안의 어른인 내가 능력이 없는 탓이야. 나 때문에 우리 큰아들과 큰며느리인 네가 고생하는구나. 이 시애미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다 줄 테니 이 돈을 미천 삼아 서울에서 잘 살도록 해. 너희 부부는 워낙 성실하니 어디든 잘 살 수 있을 거야. 시모는 1억이 넘는 돈을 저희에게 지원해줬어요. 그 돈과 대출을 조금 보태어 우리 네 식구는 서울 언덕배기 17평짜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 수 있었어요. 무려 아파트에서 월세도 아닌 전세로 살아본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시모에게 너무 감사했죠. 남편은 한 종교단체에 캘린더를 제작하는 곳의 배달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어요.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정년도 길다고 하니 참 좋더라고요. 서울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외벌이로 내 식구가 살긴 힘들었어요. 당연히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모두들 서울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나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우리 네 식구만의 평온한 일상이 꽤 오래 지속되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천국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시댁에선 지옥의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면 계속 헛소리를 해대고 급기야 전화를 잘 받지도 않더군요. 시모와 연락이 잘 안 될 때마다 시동생과 시누이한테 전화해보면 걱정 말라고 당분간 시댁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게 좀 꺼림칙했죠. 남편과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시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기 위해 시댁으로 내려가 봤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모가 어둠 속에서 아기처럼 엉엉 울고 있더군요. 옷이며 방이며 다 엉망이었어요. 시모가 우리 부부를 보더니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저희는 너무 놀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시모가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했어요. 집 전체가 엉망이었는데 거실에 웬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확인해보니 이 코딱지만한 시모 명의의 집에 최근에 시누이와 시동생 공동명의로 변경된 서류더군요. 이 년놈들이 치매 걸린 시모를 이용해서 낼름 이 집을 집어삼킨 거였죠. 그때 밖에서 하하호호 숯불고기 냄새를 잔뜩 풍기며 시누이와 시누이의 아기, 시동생이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분노해서 그들을 향해 크게 소리 질렀어요. 야, 이 새끼들아. 그러고도 니네가 사람 새끼들이냐?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어? 너 엄마 치매 걸린 거 알고 이 집 명의 빼앗으려고 그동안 우리 부부 시골에 못 내려오게 한 거지. 벼룩에 간을 내어 먹어라 이 새끼들아. 우리 불쌍한 엄마. 아우 형, 동네 창피하게 다 큰 남자가 울고 그래.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자식들 뭐가냐. 이 집 명의에 형 안 넣어줘서 서운해서 그러는 거야? 참네.
엄마가 형 서울 가서 살 돈 마련해 준 거 내가 모를까봐? 어쨌든 치매 노인네 걷어 주는 게 어디야. 어차피 악마 같은 그들과는 말이 안 통하기에 저희 부부는 당장 다음날 병원에 시모를 모시고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치매가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하루 중 아주 잠깐은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상황 설명을 해주면 시모는 울며 말하더군요. 며느리야, 날 치매 전문 요양원에 보내다오. 서울 말고 그냥 내가 평생 살아온 내 고향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부탁한다. 나중에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고 싶구나. 어머님, 정신이 좀 드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님, 내 친엄마 같은 우리 엄니한테 어쩌다 이렇게도 몹쓸 병이 찾아왔는지. 아직 60대밖에 안 됐는데 이리도 곱디 고운데 왜 벌써.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말씀만 하셔요. 저 맘 같아선 서울에 있는 요양원에 모시고 싶었지만 할머님의 뜻대로 본인 고향인 시댁 근처의 요양원에 모셨어요. 그리고는 시누이와 시동생한테 신신당부했죠. 아가씨, 시댁에서 멀지 않은 요양원이니 어머님 자주 찾아뵈요. 아기 키우는 거 빼고 딱히 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동안 막내딸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할 도리는 하고 살으라고요. 에이씨, 새언니 지금 누구한테 홍계질이에요. 기분 나쁘게. 애 키우면서 살기도 하루가 빠듯하다고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좋으면 며느리인 본인이 챙기시든가. 허, 아주 시누이고 뭐고. 아휴, 얄밉기 그지없었죠. 그렇게 가까이 사는 자식들이 안 찾아가자 제가 그 먼 거리를 혼자 쫓아다녔어요. 다행히 시모를 간병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치매의 속도는 속절없이 빨라지고 가끔은 돌아오던 기억도 모두 없어진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0,000원만 주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친엄마처럼 따르던 시모가 절 아예 못 알아보는 그 상황이 너무 슬펐어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눈물이 났죠. 항상 갈 때마다 봉투에 제 이름을 적어서 용돈을 조금씩 드리곤 했기에 이번에도 가져간 돈 봉투를 손에 쥐어드렸어요. 어머님, 이 돈으로 깎아도 사드시고 친구도 사귀고 재미나게 지내세요. 어머님이 엄마 없는 제게 청국장도 끓여주시고 묵도 묻혀주시고 했는데 전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이렇게 내팽개쳐서 정말 죄송해요. 언젠간 반드시 어머님 서울 우리 집에 모시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지금껏 고생만 하고 살아온 시모의 삶이 너무 가여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날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고 있었는데 시댁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찍혀 있더군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새언니, 아까 웬 중절모 쓴 할아버지가 우리 집 와서는 우리 엄마 요양원에서 빼내서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언니랑 오빠한테만 강남에 큰 아파트 주겠다고 그러는 거 있죠? 우리한테는 땡전 한 푼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저랑 서춘 오빠를 노인 학대죄로 고소하겠다네요. 아픈 엄마를 내팽개치고 재산 뺏었다며 괘씸하대나 어쩐대나. 아니, 이게 대체 뭔 날벼락이래요? 새언니랑 오빠랑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요. 아니 아가씨,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알아듣게 얘기해봐요. 그때 남편에게도 전화가 와서 받아봤어요. 집으로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죠. 전 직장의 사정을 말하고 조퇴를 했어요. 집에 갔더니 중절모 쓴 할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느낌상 시누이가 말한 그 할아버지 맞는 것 같았어요. 그 할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저희 부부는 그동안의 일들을 들으며 깜짝 놀랐죠. 자네 엄마가 사별하고 혼자 가게를 하고 있을 때 난 서울에서 사업 망하고 고향으로 도망쳐온 노숙자에 불과했지.
거지나 다름없는 나를 시장통에서 보고 음식 챙겨주고 용돈도 가끔 주며 다시금 살게 해준 게 바로 자네 엄마야.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지. 자네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금 서울로 가서 사업을 시작했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자네 엄마하고 재혼을 하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결사반대해서 안 된다더구나.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더라고.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치매라는 몹쓸병에 걸렸다고. 그런데 둘째, 셋째 자식이 제대로 엄마 간병도 안 해주고 돈만 빼가기 바쁘다고 그러더군. 거의 학대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고 들었네. 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나도 다 늙어가는 마당에 죽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늦지막이 행동에 나서기로 했네. 자네 엄마를 내가 우리 집에서 보살피려고 하네. 그런데 나도 노인이다 보니 아무리 간병인을 여러 쓴다 해도 힘에 부칠 것 같아서 말이야. 가까이서 날 좀 도와주지 않겠나? 내가 아파트를 아래 위층으로 두 채 갖고 있는데 아래층은 내가 자네 엄마를 데리고 살 테니 위층에 살면서 가끔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네. 90평짜리니 좁진 않을 거야. 이참에 아예 명의도 이전해주겠네. 비용 문제는 알아서 할 테니 전혀 신경 쓰지 말게나. 남편도 그제서야 그때 일이 떠올랐는지 이렇게 회상했어요. 엄마가 언젠가 재혼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난 찬성이었어.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동생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더라고. 앞뒤 안 재고. 그냥 자기네 봉으로 삼고 있던 엄마가 재혼한다는 게 싫었나 봐. 그 할아버지는 젊어서 초혼에 실패하고 혼자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업해서 번 돈을 관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갈 수도 없다면서 본인이 원하는 데에 다 쓰고 가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우리 시모를 정말 오래도록 짝사랑했다고 하셨어요. 황혼의 순정으로 치매에 걸린 시모를 정말 정성스레 간호해 주시더군요. 마지막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눈물겨웠어요. 저희에겐 정말 90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저희 남편을 취업시켜줬죠. 놀라운 연봉까지 챙겨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과 아이들 뒷바라지 그리고 시모 케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사실 가사도우미며 간병인을 여러 붙여주셔서 제가 할 일은 많지 않았죠. 이제는 그 할아버지께서 저의 시부가 되셨네요. 아픈 시모와 혼인신고까지 마치셨거든요. 시부의 행동력은 놀라웠어요. 변호사에게 의뢰해 시동생과 시누이를 정말 노인 학대죄로 고발해버리더군요.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요. 제게 친엄마 같던 시모라서 잘해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행운을 주시다니 시부에게 정말 감사하며 사는 중이네요.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40대가 돼서야 호사를 누려보네요. 시골 촌년이 사모님 소리 들으려니 아직도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물리적인 여유로움이 참 좋긴 하네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긴 한가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사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게 갑자기 생긴 행운이 여러분 안방에도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